루빈 울트라에 적용이 되는 HBM4E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4E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맞습니다.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징. HBM4부터는 이제 그 해당 고객의 플랫폼에 최적화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스 다이가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제조 난이도가 어려워지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HBM 수율이죠. 계속 그랬죠. 제가 6월 이후 3분기까지 마지막으로 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제 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한번 업사이클이 온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네. SK하이닉스는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 측면에서 만약에 향후에 Q의 사이클이 될 때 멀티플 리레이팅이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모멘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범용 메모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업사이드가 있는 건 삼성전자 쪽이 좀 더 강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그리고 양쯔 메모리가 공격적인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 1, 2년 내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공급 과잉 직면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중국발 공급 과잉 경고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 좋죠. 그런데 이번 사이클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뭐 호남 클러스터도 그렇고 저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그렇고 지금 계획한 투자들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투자를 하고 캐파 증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한 1, 2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28년 정도는 돼야 본격적으로 이제 캐파 증설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Q의 효과가 결국 2028년에 나올 거고, 뭐 CXMT하고 YMTC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CXMT하고 YMTC 같은 경우는 만드는 족족 그냥 중국 내에서 다 팔려요. 이게 외부로 나오는 물량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가격이 폭락할 거다. 뭐 이건 좀 지나친 기우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안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시장이 이게 이중으로 분리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B2B 시장과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폰, PC 같은 내구 소비재 B2C 시장이 별개로 갈 것 같은데 B2C 시장에는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메모리가 싸다고 해서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중국산 반도체를 자기네 서버에다가 AI를 돌리는 중요한 데다가 적용한다?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플이 또 중국산 메모리 쓰게 해달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애플은 이제 아이폰이나 뭐 이런 이제 내구 소비재 B2C 제품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다가 쓰겠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거에 화웨이 칩에 뭐 어떻게 보면 백도어나 이런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보안 이슈들이.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걱정하죠, 미국에서는. 혹시나 이제 이 미국의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흘러갈까 봐 굉장히 걱정하는데, 이게 조금 싸다고 해서 중국산 반도체를 쓰는 리스크를 따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삼성전자 이야기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HBM 시장에서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앞서고 있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HBM4와 4세대 제품으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SK하이닉스의 기술 우위와 또 삼성전자의 추격 가능성 중에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HBM4에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을 구축했어요. 왜냐면 HBM3E, 그러니까 블랙웰 플랫폼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었거든요. 전체 시장의 뭐 85%를 장악하고 있었고, 나머지 뭐 15% 가지고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일부 담당하는 거였고, 그런데 이제 HBM4부터는 SK하이닉스의 마켓시어가 거의 50%대로 쪼그라들었고, 삼성전자가 20, 30%, 마이크론도 뭐 한 10%대 정도 점유율을 차지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성능 면에서도 봐도 삼성전자 HBM4가 제일 성능이 좋았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핀당 속도라 그러면 그게 11.7GBps까지 구현했고, 이제 막 최고치 성능은 13GBps까지 나온다. 그런데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1GBps가 거의 한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만 보면 그냥 삼성이 더 압도적이고 와 좋네라고 하지만, 결국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은 이 HBM4를 좀 오버 스펙으로 투자를 했죠. 왜냐하면 그 밑에 그 HBM이라는 게 베이스 다이라는 로직 칩이 깔리고 그 위에 D램을 쌓는 구조인데, 삼성전자는 4나노 베이스 다이를 썼죠. 그런데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2나노 베이스 다이를 썼고요.
그러면 4나노 웨이퍼하고 12나노 웨이퍼 가격이 완전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쌓는 D램 같은 경우도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1B 10나노 5세대를 썼고 삼성전자는 1C 10나노 6세대를 썼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성능은 좋은데 팔아도 돈이 안 남는 그런 구조죠. 그러면 결국 관건은 어디냐? 루빈 울트라에 적용이 되는 HBM4E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HBM4E가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가늠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맞습니다. 승부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그러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커스터마이징. HBM4부터는 이제 그 해당 고객의 플랫폼에 최적화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베이스 다이가 훨씬 더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제조 난이도 어려워지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HBM 수율이죠. 여전히 HBM은 웨이퍼를 투입하는 족족이 깨먹어요. 수율이 되게 낮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수율을 더 잘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HBM의 향후 경쟁 구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럼 앞으로는 뭐 HBM4E가 진짜 승부처가 될 수 있을 거다 보시니까 저희는 그냥 그 흐름을 지켜보는 게 네네. 맞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파운드리가 여전히 숙제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AI 시대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첨단 패키징 그리고 파운드리, HBM 생태계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삼성 파운드리가 반등을 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가지고 있는 캡티브부터 잘해야겠죠. 이제 캡티브라고 하면 삼성 파운드리에서 지금 제일 큰 물량이 엑시노스죠. 모바일 AP인데 엑시노스 2나노 공정을 계속해서 잘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수율이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더 끌어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2나노 수율을 좀 더 끌어올려야지 주요 빅테크들의 칩을 수주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축이 HBM 베이스 다이 같은 그 이쪽 로직 칩, 그러니까 메모리에 들어가는 로직 칩 수요가 꽤 커요. 이제 그쪽도 이제 얼마나 장악력을 가져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면 그죠? 2나노 선단 공정, 그리고 HBM의 어떤 커스터마이징 능력, 마지막 키 하나가 이제 TSMC 코어스 2.5D 패키징을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첨단 패키징인데, 여기에는 여전히 의문의 꼬리표가 붙어요. 그래서 삼성이 인텔처럼, 인텔이 EMIB를 가지고 지금 코어스를 대체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쉬운 영역부터 하려고 하는데 삼성도 빨리 첨단 패키징에서 뭔가 보여줘야 됩니다. 최근에는 유리기판이 또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또 시장에서는 관련한 소부장 기업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뭐 상용화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될 수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시장 기대감이 실적보다 먼저 앞서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유리기판도 제조업체들이 생각한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상용화가 지연되면서 결국 관련주들의 주가도 굉장히 최근에 지지부진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최종 고객사, 예를 들면 브로드컴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국내 기업 중심으로 유리기판 관련된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벌써요? 예,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겠죠. 그런데 여전히 수율에 대해서는 의문이 붙지만, 네. HBM처럼 수율이 낮더라도 성능이 나오면 쓴다. 그게 AI의 특징이거든요. 예, 지금 코스트나 수율을 무시하고 성능 나오면 쓰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한번 선 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기대감이. 근데 그렇게 이제 정말로 쓰겠다 하면 거기서 한 번 더 튈 수 있다고도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유리기판은 아직까지는 테마성으로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유리기판 쪽을 투자하는 회사들도 이게 뭐 본격적으로 막 그 대량 생산한다기보다는 이제는 시생산 수준은 넘어서서 시생산하고 양산 중간 단계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 MLCC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AI 서버랑 뭐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MLCC가 무엇이고 또 MLCC가 주목받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컴퓨터 회로기판 뜯어본 적 없으시잖아요. 네. 네, 컴퓨터 조립해 본 적이 없죠. 네. 보면 이제 반도체가 커다랗게 이렇게 이제 초콜릿처럼 붙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주변에 보면 깨소금처럼 다다닥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MLCC라고 하는데, 걔 역할이 뭐냐면 반도체는 매우 예민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얘는 적정한 그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탈 수가 있어요. 반도체가 타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기가 너무 적게 들어와도 데미지를 입어요. 그러면 아주 적절한 전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MLCC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혹시 예전에 뭐 양옥집 같은데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양옥집. 예, 그냥 이제 보통 2층 집. 네네. 거기 보면 이제 물탱크 하나 이렇게 갖다 놓지 않나요? 보통 예전에, 그죠? 요즘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물탱크가 이제 여기 그 집에 물을 쓸 때 갑자기 단수가 되더라도 물탱크에 물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MLCC라는 친구가 전기를 너무 많이 들어오면 얘가 잡아놔요. 머금고 네, 있어요.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전기가 너무 적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이걸 살짝 풀어서 이제 맞춰줍니다. 그러면 반도체 능동 소자가 반도체인데, 반도체한테 아주 적절한 전기가 갈 수 있게 이제 조절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하냐? 네. 갑자기 왜 많이 필요하냐? 예전에는 많이 필요 없었잖아. 왜 갑자기 많이 필요하냐? AI 쪽에 갑자기 많이 필요해진 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전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 렉, 이렇게 큰 판때기에다가 반도체 따다다닥 붙여가지고 이제 아파트처럼 쌌거든요. 요걸 이제 서버 렉이라고 하는데, 2016년, 18년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 때 잘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어요. 눈이 살짝 불리는 것 같아가지고. 듣고 있어요. 네네. 아,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따라갈게요. 네, 할 수 있어요. 그게 전기 용량이 네. 서버 렉 판때기 하나에 서버 렉 전기 용량이 10kW 정도였어요. 어, 그런데 AI는 훨씬 더 반도체들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호퍼, H100 뭐 이런 때 되면서 이게 40에서 80kW, 그럼 4배에서 8배로 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기, 그러니까 MLCC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죠. 많아지. 그리고 이게 블랙웰로 오면서 얼마나 늘었냐면 120에서 150kW까지. 그럼 12배에서 15배까지 네. 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MLCC가 양도 많아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MLCC의 그 성능도 좋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전류를 머금어야 되고, 훨씬 더 큰 전류를 뱉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격 게임은 이거예요. 루빈 울트라가 되면, 네. 카이버렉이라는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여기 전력 용량이 600kW가 돼요. 그러면 10kW에서 600kW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60배가 네, 느는 거죠. 완전 느네. 그러면 MLCC를 그냥 박아 넣어야 돼요. 그냥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이제 MLCC 가지고 또 안 되니까 요즘에 뭘 하냐면, 기판하고 기판 사이에 실리콘 커패시터라는 걸 넣어요. 우리 반도체처럼 요 실리콘 기반으로 해서 아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는 실리콘 캐패시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예. 이 AI 반도체의 그 사이클의 끝까지 MLCC가 갈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기가 네. 확 주가가 잘 가다가 확 꺾였잖아요. 네. 그게 이제 일단은 여기도 수급 때문에 꼬인 게 맞지만, 이제 펀더멘털로 보면 최근에 삼성전기한테 매우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엔비디아의 카이버렉 시스템이 이게 1년 이상 지연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막 기대했던 MLCC나 실리콘 캐패시터, 기판 이런 쪽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지연되겠죠. 예, 그 이슈가 같죠. 근데 엔비디아는 우리 지연된 적 없어,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매수의 기회로도 활용할 수도 있을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네,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부장 이야기 해봤는데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서 뭐 한 상한가를 급등하기도 했는데, 다른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소부장들은 진짜 투자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이 워낙 맞습니다. 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 소부장들 어떻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소부장에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가 뭐 30-40%씩 빠지는데, 그러면 이제 뭐 웬만한 코스닥 소부장이 30% 빠졌다, 하이닉스가 30% 빠졌다, 그럼 뭘 사야 돼요? 하이닉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이 없는데,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면 저는 이게 낙수 효과, 그러니까 잔이 이렇게 샴페인 잔을 이렇게 막 이렇게 탑으로 쌓아 놓잖아요. 그럼 위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다 차면 착착착착 내려가죠. 올라요. 예. 순서가 이제 기다리면 와요. 기다리면 오는데, 자, 기다리면 온다라는 이유는 이거죠. 최근에 TSMC나 메모리 3사의 캐펙스에 대한 가이던스, 계획들이 엄청나게 공격적이죠. 그러면 내년부터 전공정 중심으로 설비 수주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국 올라갈 것 같은데 언제인지 모르겠다. 자, 이거는 이제 타이밍까지 재려고 하면 안 되고, 결국 방향성을 본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충분히 볼 만한 시점이고 지금 가격도 매우 이제 싸져 있죠. 이제 다만 내가 이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네. 수급적으로 보면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수급적으로 보면 주요 반도체 ETF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나아요. 네, ETF 때문에 부러졌으니까 ETF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관련주들이 더 세게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시간 싸움이다. 하지만은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 그나마 더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다. 그게 가능성이 높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구간인지 아니면 오히려 모아가야 할 구간인지 이 질문이 가장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원하게 제가 답변해 주시면요. 여기 계속 출연하면서 제가 뭐 다른 말 한 적은 없어요. 네. 사실 계속 그랬죠. 제가 6월 이후 3분기까지 마지막으로 살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 근데 이제 뭐 제 뷰는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한번 업사이클이 온다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제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판단은 제 논리의 근거를 한번 따져보세요. 네. 예, 그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시장을 좀 뭔가 잘못 보고 있는 건지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제 논리에 공감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정 시 매수 기회죠. 와, 근데 요즘에 이렇게 네. 딱 답변을 해주시는 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네. 비겁하게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뱉어놓은 말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결국 네. 투자는 사실 본인 맞습니다. 판단이고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자신이 잘 그럼요. 판단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점쟁이 어쨌든 아니지만 하나만 더 묻는다면 네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굳이 비교를 해서 하나만 네. 모아간다면 어떤 네. 종목이 더 좋다고 왜 하나만 보시나요? 하려고 그러세요? 돈이 없으니까. 둘 다 저는 네.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두 종목 중에 비중을 6대 4냐 4대 6이냐 아니면 7대 3이냐 3대 7이냐 네. 여기에 대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멀티플 리레이팅 측면에서 만약에 향후에 QE 사이클이 될 때 멀티플 리레이팅이 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모멘텀이 있어요. 네. 파운드리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범용 메모리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좋아진다. 그러면 오히려 업사이드가 있는 삼성전자 쪽이 좀 더 강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투자 아이디어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처럼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빠지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원칙을 꼭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 반도체 투자에서 저희가 꼭 체크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있으면은 그거 마지막으로 체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네. 자 이제 제가 사이클을 보는 뷰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네 가지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네. 일단은 반도체 가격이 특히 메모리 가격은 두 개 시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현물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현물가가 있고 고정 거래 가격이 있어요. 지금은 고정 거래 가격보다 현물가가 훨씬 더 위에 높게 떠 있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역마진이 날 때가 있어요. 현물가가 고정 거래 가격을 뚫고 내려올 때 그게 안 좋은 시그널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컷을 할 때 내년에 뭐 한 1조 달러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 업황이 좀 그래서 한 9,500억 달러 정도 투자할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그게 안 좋은 시그널 두 번째 그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캐파 증설 메모리 3사가 막 캐파 증설해서 이게 증설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 그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마이크론 주가가 추세를 꺾고 내려갈 때 요 네 가지 중에 두 개가 시그널 떴죠. 네. 그래서 불안한데요? 진짜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시그널 두 개 떴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쓸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요 네 개 시그널 중에 두 개 시그널을 뜨면 본인 비중 물량의 절반을 줄여라라고 썼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제가 책을 쓸 때는 이런 상황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라는 게 추세를 꺾고 내려갔는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조정인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찰적인 요인인지 구조적인 요인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따졌는데 과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보통 쉘퍼스트라고 해서 미리 클린룸 같은 것들을 공간을 지어 놨어요. 공간을 지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설비 투자를 바로 하면 이게 한 6개월, 8개월 되면 캐파 증설 효과가 바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는데 지금은 스페이스가 없어요. 클린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공장 건물 짓고 있고 클린룸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캐파 증설 효과가 나타나려면 2년이 걸려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 있을 줄 알았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썼을 건데 이제 그거만 보고 이게 4개씩 신호 중에 2개 떴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게 마찰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일시적인 아. 수급 때문에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지 네. 이게 구조적으로 이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제 절반 비중 줄이는 게 맞죠. 제가 틀리는 거죠. 그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빈 구간 3개 정도 맞으면 줄여야 돼요. 3개가 뜨면 네. 다 팔고 나가셔야 다 돼요. 팔고 나가야 네. 돼요. 네. 잘 체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틀린 겁니다. 웃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4가지 그 체크 포인트 네네.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점 대비 한 30%, 40% 정도 하락한 반도체주에 대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워봤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HSL 파트너스 대표 이형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